이재명 대표가 어제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네. 1월 2일 예방 예정이었는데 그 칼침 테러 때문에 못 갔다가 이제 어제 갔었는데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삼지대까지 포괄하는 방식으로의 넓은 연대를 좀 제안해서 사실상 준연동형제를 이 대표를 만나서 직접 설득한 거 아니냐라는 그 언론의 관측도 있었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보면 좀 다른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뭐 지금 어쨌든 이재명 네.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네. 이른바 이 윤석열 정권 심판에 관한 이슈가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이 22대 총선의 화두다. 네. 그렇게 본다고 볼 때 네. 그 제세력에 대한 연합을 통해서 네.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제세력을 연합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심판 정서를 네. 최고조화시키는 게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께서의 그 제안도 일정 네. 부분 받아들이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런 방식으로. 듭니다. 이렇게 예. 되면은 지금 뭐 지지율은 계속 낮은데 앞서 말씀 주신 그동안 이제 위성정당 논란이 있긴 했었잖아요. 네네. 민주당까지 포함해서 뭐 진보당, 정의당 다 포괄해가지고 일종의 그 네. 선거연합, 민주대연합 뭐 이런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라는 주장이 있었던 건데 그렇게 되면 소수정당이 배려받아서 국회에 진출할 수 있고 네. 들어간 다음에 해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분산하는 이런 방식이 해산해서 이제 된다. 각자 자기 정당으로 입당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예. 거죠. 예. 근데 이건 좀 그 국민의힘이 받을까요? 받지 않으면 지금 현행대로 가는 거예요. 받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이거 안 받겠다라고 하면 현행대로 그냥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또 안 받을 이유는 없는 게 네. 이게 어찌됐든 병립형 구조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들도 의석을 득표하거든요. 네. 본인의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을 확보하는 겁니다. 네. 근데 민주당은 이른바 소수정당에 대한 배려로 어쨌든 문호를 열어놓겠다는 거잖아요. 별도로 네. 정당을 예, 만들어서. 예. 그런 거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이 안 받을 이유는 사실 없죠. 없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이득을 보게 되는 건가요? 아니 이렇게 되면 정당 지지율의 만큼만 가져가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만큼만. 네, 만큼만. 네. 민주당은- 왜냐하면 이게 과거 연동형으로 가게 됐을 때 예. 민주당이 이른바 비례의석 정당을 만들지 않는다. 예. 그러면 예. 그 민주당에게 투표하고자 했던 표들 중에 사표가 되는 예. 표들이 결과적으로 모수를 줄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자에 해당하는 예. 그 국민의힘의 지지율로 얻어야 될 의석보다 그 더 많은 의석을 얻게 되는 구조가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자신의 정당 득표율만큼 47석 중에서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그렇고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도 정당 지지율만큼 가져가는데 그 지지율만큼 가져가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민주당과 제세력의 연합이어서 그렇지. 오히려 그 비례정당의 지지율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우선순위를 소수정당에게 소수정당에 30% 양보했기 때문에 네. 그 소수정당이 30%만큼 의석을 가져가게 되는 꼴이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의석수에서는 민주당이 다소 손해이긴 하지만 양보를 보는 거죠. 전략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당이랑 큰 우산 안에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타도 네. 내지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네. 부르짖는 재정당 연합의 네. 파이는 조금 커질 수 있는. 커지는 것이고 다만 민주당에서 공천하고 싶은 의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뭐 후순위로 배치하거나 뭐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소수정당을 이제 우대하는 이런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의석수에서는 손해지만 큰 틀에서 보면 민주진보 진영 전체가 승리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 이제 사실은 최종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른바 연동형 유지를 주장했던 분들의 가장 큰 주장은 이제 제 정당이 연합 세력으로 네. 오히려 그 이른바 지금 폭정을 거듭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포위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렇게 포위하려면 연동형을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네. 그 주장에 가까운 안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다소 복잡하긴 한데요.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뭐 갑론을박이 있겠죠. 지금 뭐 기자회견 이후에 또 뭐 소수정당들 그리고 국민의힘 이런 입장들이 하나하나 나올 텐데 저희가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입장이 나왔네요.
조금 읽어드리면 방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준연동형제 유지하겠다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 제도는 왜 이렇게 계산되어야만 하는가, 논리적 필연적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5천만 국민이 왜 이재명 대표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나,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주장이라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그 권역별 병립형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찬성하는 듯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분위기는 찬성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의 맥락을 보면 왜 이런, 그러니까 지금 그 제대로 된 정보를 보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있을 네. 수 있는데, 난 지금 정확히 제가 그 발표를 내용을 못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네. 그 21대 총선에서 이른바 준연동형으로 갔는데 이제 22대 총선에서는 그 그렇죠. 캡도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면서 근데 연동형으로 가게 사실은 된 거죠. 아무 의미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도 네. 비례연합 위성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게 캡을 씌우나 안 씌우나 똑같은. 결과는 똑같고요. 네. 심지어 비례연합으로 만들어진 정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례를 연합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네. 병립형하고도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냥 정당 득표율에 따라 민주당도 민주당을 모태로 하는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저쪽은 그냥 단일 국민의힘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 득표율대로 병립형하고 똑같이 간 거예요. 네. 똑같이 그냥 득표율에 따라 간 거고 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그 지역구 의석에 영향을 받는 정당과 정당 자체는 분리되어 버렸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런 거죠. 지금 이 제도 자체가 준연동형 제도 자체가 사실은 좀 기형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47석 연동형은 네. 그러니까 위성정당 창당 불가피한 그러니까 창당 것이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제도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제대로 된 정치 개혁을 하려면 지난 21대 국회가 열렸을 때 이거 선거제도를 초반에 손질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뭐 그 연동형으로 가되 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선거 2달 앞두고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니까 또 이렇게 갑론을박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요. 그것도 여하튼, 정말 저는 되게 재밌는 게 네. 그때 당시에 이 선거제도를 만드신 분들이 우리 당에는 예를 들면 홍영표 당시 정개특위 위원장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정개특위 간사가 김종민 의원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상대방 쪽 네. 정개특위 자유한국당의 정개특위 간사가 장재원 의원이었고. 네. 근데 이렇게 결국에는 뭐 장재원 의원 동의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도한 분은 홍영표, 김종민 이 두 분인데 네. 그때도 되게 논란이 많았던 게 네. 본인들이 주류로 있을 때는 이른바 준연동형이라 해서 캡을 씌워서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비례 연합정당까지 생각을 안 했으니까 위성정당을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캡을 씌워서 이른바 병립형에 따른 본인들의 공천권을 확보해 놓고 다음부터는 그것도 없애줄게. 이게 이른바 외상정치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네. 자기들 권한이 있을 때 22대 총선 규정까지 자신들이 미리 합의해 놓은 거예요. 이게 옛날에 윤호중 원내대표가 본인이 원내대표일 때 네. 다음에는 법사위원장 너희들 줄게. 이것도 가불정치 외상정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네. 자기가 가진 권한이 아닌데 네. 그래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 원내대표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사위원장을 넘겼다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지지층 사이에서는 그 가장 중요한 법사위원장을 어떻게 넘길 수 있냐라고 수가 있냐 이런 논란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권한 행사할 때는 안 줘요. 네. 그래놓고 나중에 결국에 친명 지도부가 들었으니까 친명 지도부는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외상하고 가불해가지고 가져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재밌는 포인트는 조선일보가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제를 유지하기로 했고 통합형 비례정당 만들겠다 선언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네. 비례정당으로 가는 이상 네. 이게 연동형이냐 예. 병립형이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없다. 예. 네, 의미가 별로 없어요. 비례정당을 만들기로 하는 이상. 예. 사실상 왜냐하면 지역구 의석을 갖는 원래 정당과 예. 비례정당이 정당에서 분리되기 때문에 예. 지역구 의석에 그 비례 의석이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병립형과 차이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연동형이라는 거는 지역구 의석과의 연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연동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예.
별도로 정당을 만들게 되면 지역구 의석과 연동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비례정당을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였는데 비례정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소수 정당들의 그 강한 요구. 네. 만약에 그거를 거절했을 때 우리 내부에서 이른바 범진보 영역에서 생길 분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 그리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아마 그때 만났을 때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이 윤석열 정권 심판이 이번 22대 총선에 화두해야지 그 외에 어떤 이슈로 반목하거나 분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내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뭐 여러 가지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는 걸로 저희가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지금 틀에서 그 권역별 병립형을 받긴 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기로 오히려 이번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만약에 그 이번 이재명 대표님의 제안을 국민의힘에서 받게 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이제는 이른바 권역에 따른 그 동서 간의 어떤 그 정당 간 불균형 문제가 그 이른바 지역 감정이죠. 지역 감정이 완화될 교두보는 낮다.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권역별 비례를 하고 거기다가 이중 등록제를 허용했기 때문에 그 험지에서 열심히 싸운 사람이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 자기가 원내에 입성할 가능성. 예를 들면 대구에서 정말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는데 아까운 표차로 떨어지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뒤늦게라도 비례로 구제받는 그런 형태로 해서 오히려 그 지역의 험지에서 더 열심히 뛸 수 있는 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다시 당선되면 비례대표이지만 그 지역구 국회의원처럼 활동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현역 대 현역의 싸움이 돼서 그 지역구에서 그 이전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으로 험지에서 훨씬 좋은 환경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정당 간 이른바 지역 감정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구상인 건 맞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전반적인 언론 보도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개혁 선거 대연합을 구축해서 이번에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위성정당 창당, 그러니까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에서는 위성정당 창당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종합을 해보면 뭐 복잡하게 설명을 했지만 핵심은 이렇게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그 우산 아래 그 민주당부터 시작해서 제 정당 사회단체가 함께 들어가는 틀 이걸 만들어서 선거를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 소수정당 배려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하튼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오늘 아침에 나온 이재명 대표의 선거제도에 대한 결심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동안 한 2달 넘게 석 달 넘었죠. 생각해보니까 가을부터 도대체 선거제도를 언제 결정하냐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그 발표를 하는 장소를 광주로 잡은 이유가 이유도 결국에는 여기에 이번 선거제도의 변화의 핵심은 지역구도 완화다. 그렇기도 하고 어쨌든 그 민주진보 진영 정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에서 이재명 대표가 특히 이제 5.18 민주묘역에서 이 선거제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우리 국민들의 민주진보 진영을 넘어서서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전 국민이 소위 얘기하는 이 반윤 심판 선거를 함께 해주시라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 그 기자회견문이 길어가지고 제가 한꺼번에 딱 속독을 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은 좀 죄송한데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어찌됐든 지금 예를 들면 그 30%를 소수정당에게 배려하겠다고 하는 거는 민주당에서 사실상 30%의 의석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원래 얻는 의석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큰 결단인 결단이죠. 것이고 민주진보 진영 전체의 승리로 선거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제3지대 혹은 소수정당들 배려해서 함께 가겠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그리고 대선에서 사과했던 위성정당에 대한 문제를 뭐 오늘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실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정치
제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게 똑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네. 그게 아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어쨌든 험지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 네. 그간 오랫동안 그 밭을 다지면서 뛰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생각한다면 예. 이런 거를 그냥 이게 똑같으니까 뭐 이게 뭐야? 예. 하라고 치부하면서 던져버릴 문제는 아니지 않나. 예, 그렇죠. 권역별로 이제 선거 제도를 좀 비례선거 제도를 개혁하는 문제에 대해서 네. 정말 이 지역구도 완화가 진심이라면 예. 좀 진중하게 받아야 되는 거죠. 진중하게 고민하고 받아들여라. 예, 그렇습니다. 설사 거부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농담삼아 툭 치듯이 예. 그런 가벼운 언행으로 얘기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고 속도감 있게 한동훈 위원장의 반대 입장이 나온 건데 이게 사실은 호남 지역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뭐 방금 왔다 가신 그 천하람 위원장도 대표적인 인사가 아닌가 싶은데 네. 사실 그 87년 저희가 헌법 이후에 개헌 이후에 지금까지 동서가 화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뭐 거의 막 내전 분단 상태에 있는 것과 같은 동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부터 해서 또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제도 실현하고 할 때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이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문제였는데 권역별 비례가 된다면 이것은 사실상 상당히 정치적으로 의미가 큰 이재명 대표가 좀 이제 자신감을 회복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에 나설 기세가 보인다. 저는 좀 그렇게도 해석이 되네요. 네, 뭐. 그동안 사실은 막 여러 가지로 사법 리스크에 뭐에 막 상당한 고통이 있었는데 이걸 좀 광주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가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오후에 뭐 양동시장 등의 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어떤 그 반응을 보일지 저희가 이제 그것도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이재명의 광주 선언이 나왔습니다. 이재명의 광주 선언을 이번 총선에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평가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